네, 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화면도 같이 녹화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화면 녹화한 거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해보고 있어요. 평소와 같이 우주 화면이 나온다면, 녹화했던 화면이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아서 안 썼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월 24일 금요일 밤 10시 59분입니다. 아마도 내일 올릴 것 같아서 토요일 밤에 주무시는 시간 즈음에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은 알바미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다 왔습니다. 알바미가 머리가 약간 비대칭이에요. 오른쪽이 조금 더 더 튀어나와 있는 비전문가인 그냥 일반인인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뭔가 오른쪽이 좀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조금 나온 느낌이 아니고 뭔가 조금 더 많이 나온 거에 확실한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소아과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라고 유자씨가 권유를 해서 오늘 낮에 갔다 왔습니다. 결과는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조금 비대칭한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아기가 크면서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지켜봤는데도 교정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교정 전용 헬멧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쓰면 아무래도 아기가 좀 답답하겠죠. 그냥 모자 쓰고 있는 것만 해도 답답해 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24시간 쓰고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금은 좀 지켜보고 최대한 교정용 헬멧은 쓰지 않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좀 상황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알바미의 얼굴을 딱 보시더니 애가 약간 빈혈기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당뇨 검사하듯이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살짝 톡 해가지고 좀 찔러가지고 피를 거기로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셨는데 약간 좀 낮게 나와서 그러니까 빈혈기가 있는 상태라서 철분제도 하나 처방을 받아서 왔습니다. 당분간 하루에 한 방울 정도 먹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자씨도 혹시라도 빈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자씨도 같이 했는데 유자씨는 다행히 빈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빈혈이 아기한테 있으면 정확히 어떤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정상은 아닌 거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빠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잘 못 챙긴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철분제를 좀 잘 먹여서 빈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자씨도 빈혈 검사를 해야 되니까 손가락에다가 작은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유자씨가 알바미보다 더 무서워해서 물론 알바미는 아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울긴 울었는데 유자씨 같은 경우가 더 무서워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애기도 낳아놓고 이런 걸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냐라고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막상 유자씨는 검사를 하는 동안 하나도 안 아파서 조금 전에 호들갑 떨었던 거를 굉장히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잠깐 그렇게 좀 갔다 왔었고
그리고 저녁 때는 꼬막장을 넣어서 볶아 먹었습니다. 유자 씨의 지인분이 꼬막장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를 시켜가지고 하나는 저번에 그냥 비벼 먹었고 하나는 이제 오늘은 이제 볶아 먹었습니다. 살짝 식용유 두르고 밥이랑 김가루랑 깻잎이랑 꼬막장이랑 넣고 살짝 볶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꼬막장 볶음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시켜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뭐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비싼 건지 싼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2개에 12,000원이었나? 어쨌든 둘이서 한 끼를 먹으려면은 그 꼬막장을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되거든요. 한 끼에 뭐 한 6,000원 정도? 뭐 그냥 요즘 물가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 꼬막장이 이렇게 플라스틱 통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상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영상 찍을 때 그 상표가 노출이 되지 않게끔 조금 신경을 좀 쓰면서 촬영을 좀 했었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칼국수 밀키트를 지인한테 선물 받아서 한번 먹었는데 그냥 어떻게 편집하다 보니까 그 먹은 걸로 한 편이 나오겠더라고요. 한 8, 9분 정도 되는 영상이.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업로드를 했는데 그냥 맛있어서 영상에서 맛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때 한참 또 뒷광고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조금 달려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했었거든요. 당연히 뭐 뒷광고는 아니고 그냥 지인분이 줘서 먹은 건데, 그래서 이번에 꼬막장을 먹을 때도 뭐 딱히 그렇게 뭐라고 하실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은 괜히 신경 쓰여서 상표가 최대한 좀 드러나지 않도록 요리조리 돌리면서 좀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허리를 만지는 게 우주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약간 또 디스크가 살짝 심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한참 좀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왜 안 좋아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알바미 몸무게가 점점 늘어가면서 제 허리가 조금씩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추측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 방에 이제 수납 박스 같은 거에다가 안 보는 책들을 좀 넣어놨는데 그게 박스가 2개거든요. 뭐 엄청나게 무겁진 않지만 책이 그래도 뭐 한 10권, 20권 정도 들어있으니까 무게가 꽤 되겠죠.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치 허리 디스크 환자가 아닌 것처럼 번쩍번쩍 들어서 잠깐 옮겼는데 그 이후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며칠이 지난 지금 이제 목까지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치료를 해놓은 비싼 목인데 다시 또 망가진 것 같아서. 근데 물론 목이랑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이라 한번 진행이 되면 어차피 그냥 계속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뭐 언젠가 다시 아플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최근에 또 갑자기 다시 아파지니까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허리 건강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허리 건강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책상도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상이고 노트북도 이제 스탠드를 사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뭐 지금 한 5년 됐나? 2018년도 가을부터 시작했으니까 19, 20, 21, 22 올해 가을이 되면 이제 만 5년이 되는 건데 거의 제가 그러니까 노트북 스탠드를 산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정도는 그냥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목 디스크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자세로 집에 와서 맨날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허리랑 목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혹시라도 좀 자세가 바르게 나오지 않는 자세를 바르게 하기 좀 힘든 환경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시거나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스탠드는 꼭 사십시오. 네. 얼마 안 하거든요. 한 2만원? 3만원? 이 정도면 사니까. 근데 물론 그걸 사서 높이 올리면 이제 뭐 무선 마우스나 그러니까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걸 또 별도로 사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회사의 동료 직원이 최근에 스탠드를 샀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샀더니 굉장히 자세가 좀 바로 잡혀서 일하기도 훨씬 좀 수월하다 뭐 이런 의견을 줬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어리시거나 허리에 데미지가 많이 안 쌓이신 분들은 나는 뭐 허리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씩 디스크가 망가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 통증을 유발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꼭 허리 건강을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그 유자씨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유자씨 친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걸어 다니고 뭐 다 하더라고요. 좀 이제 2살? 2살은 안 됐을 것 같고, 한 2살쯤 됐으려나? 내일 이제 놀러 와서, 하윤이랑, 그 친구랑, 뭐 유자씨 친구랑 같이 뭐 오후쯤 오겠죠 아마? 재미있게 놀지 않을까. 뭐 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 아기, 그러니까 그 유자씨 친구의 아기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딜 가도 제일 애기였는데 자기보다 훨씬 애기인 애가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개인적으로는 너무 궁금합니다. 뭔가 그 오빠같이 좀 의젓하게 행동을 할지 평소에는 뭐 그냥 한없이 아기처럼 행동을 했을 텐데 자기보다 더 아기인 여동생을 보면서 어떤 식의 행동 양식을 보일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촬영을 허락한다면 영상을 조금 찍어서 나중에 브이로그에 한번 올려볼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왔을 때도 뭐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해서 잠깐 출연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올 수도 있고 뭐 애기랑만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뭐 내일 일정은 그렇고 일요일은 뭐 아직까지는 딱히 계획은 없고 아마 일할 것 같아요. 뭐 편집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다음 주 이제 또 촬영이 2건이 있거든요. 한 건에 대한 질문지는 이미 써놨고 다른 한 건에 대한 질문지를 써야 되는데 최용식 박사님이란 분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베이스로 하면 할 것 같은데 책 제목이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책 금방이라도 정말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은 느낌으로 책 표지를 아주 잘 뽑으신 것 같아서 이분이랑 하기로 했는데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오늘 최근 며칠 사이에 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뭔가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 생각을 줄이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인 머니맵 채널을 더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일 테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개인 채널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편집하고 뭐 그런 것들일
이겠죠. 회사 일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것이 주어지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을 100% 못했던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주식 관련된 영상들 열심히 보고 해서 주식이나 뭐 재테크 관련해서 최대한 재미있고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죽어라 하다 보면 뭐라도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식 공부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주식을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쨌든 저도 자본주의를 살아감에 있어서 투자를 꼭 필수로 해야 될 텐데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이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도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주식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책도 좀 읽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뭐 얼마였더라? 하여튼 몇백만 원? 한 1, 2천? 되게 소액으로 단기간에 5년인가 3년인가 동안에 30억을 단타로 그러니까 주식 단기 트레이닝으로 이제 만드신 분인데 전 사실 예전에 그 단타라고 하면은 막 차트만 분석해서 확률 게임이고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왠지 돈 다 날려 먹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는지 어떤 식의 마인드로 투자를 해왔는지 책을 좀 쭉 읽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더 제가 그 책을 읽고 갑자기 나도 막 단타로 단기 트레이닝을 해서 무슨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분이 했던 공부 방법 중에서 뭔가 꾸준히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공부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뭐 당분간 조금 한번 집중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분이 했던 방법은 그날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보통 30%를 오르면 상한가라고 하는데 상한가를 친 종목들 어떤 회사가 있는지 정리를 하고 왜 상한가를 갔는지 정리하고 혹시라도 회사를 잘 모르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그리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진 종목들 1000만 주면은 엄청 많은 양인가 봐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1000만 주 이상 터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정리를 했는데 3개 회사가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졌고 상한가 간 종목도 3개고 그러니까 총 6개의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 책에 보면은 100일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약간의 커리큘럼 같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방법적으로.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지금 오늘 한 번 해봤는데 앞으로 계속 할 테지만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뭐 당장 어떤 대박 콘텐츠를 기획해서 엄청나게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지금 했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해서 영상도 자주자주 올리고 저희도 또 재미있는 일상 살고 하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회수가 조금 안 나올 것 같은 컨텐츠라고 해도 뭐 조금 더 도전 정신 차원에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영상도 더 많이 올려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될 것, 잘할 수 있는 것,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지금 맞나? 이게 맞을까 나한테? 이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사실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물론 그 의문을 명확하게 사실 해소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올바른 방법으로 사실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올바른 방법인지. 그래서 일단 그냥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기로 한 거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랑 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식 하시는 분 그분의 막 책을 읽으면서 뭔가 느끼게 된 건데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을 좀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가 했던 그 일 자체에 정말 막 미쳐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다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39이고 주변에 보통 30, 40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이루신 분들은 그게 꼭 엄청나게 무슨 막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정도 수준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일에 정말 미쳐서 너무 좋아서 재미있어서 자기 일을 꾸준히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지 않더라도 미쳐서 할 만큼 엄청난 좀 자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근데 그게 꼭 어떠한 일을 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잘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미쳐서 하면은 언젠가는 그냥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의 성과는 거두는 것 같고 그 정도 성과만 거둬도 사실 뭐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처럼 막 20억, 30억, 50억, 100억을 벌어서 회사를 퇴사하고 뭐 파이어족이 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실 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뭐 될 필요도 없다고 사실 생각은 하는데 물론 되면 좋긴 하겠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분들이 계시면 한번 오늘 영상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23분밖에 못 찍었네요. 그래서 영상 분량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책 낭독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 라는 책이고요. 손희애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할 때 초창기 때 초창기까지는 아니고 기간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지만 한 몇만 정도 구독자가 되었을 때 아마 1년이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유튜브 모임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 모임에서 이제 알게 됐던 분인데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도 다루시고 약간 프로 이직러세요. 이런저런 쪽으로 많이 이직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가 또 있으신 분인데 이번에는 퇴사에 대한 책을 쓰셔가지고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의뢰하시거나 리뷰를 의뢰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오늘 영상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책도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 목차를 좀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릴까요? 어디가 좋으려나? 제가 지금 어디를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어서 사실 우리가 회사 다니다 보면 막 퇴사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퇴사를 좀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의 경험담을 또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프롤로그 좀 뒤에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프로 퇴사러를 향한 시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 퇴사러는 저를 잘 설명해주는 수식 어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쳐온 직장들은 크게 언론, 금융, 대기업, 공기업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잘게 쪼갠다면 7개 직장으로 열거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퇴사를 많이 했는지 그 이유는 뭐였는지는 뒤에서 찬찬히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퇴사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한 사건을 두고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듯 저는 수많은 퇴사 또한 누군가로부터는 용기라며 박수를 받았고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택은 저의 몫이지만 날아오는 시선들의 화살들은 저의 줏대를 강하게 흔들어 댔죠. 이만한 직장 또 없어. 너 무조건 후회한다. 은행을 그만둘 때 들었던 말입니다. 이건 만류일까 저주일까 순간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분은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인 부지점장이었죠. 그분의 입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으로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일부러 눈을 피하면서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근 마지막 날까지도 상사들은 모두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으니까요. 몇 년 뒤 공기업을 그만둘 때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누가 공기업을 그만둬? 분명 다른 공간, 다른 사람들인데 저를 향한 눈빛은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퇴사를 왜 하는 거야? 데자뷰는 아닌지 몰래 허벅지를 꼬집어 봐야만 했죠. 세대 갈등, 세대 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상사의 표정과 눈빛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미리 짝이라도 한 듯 같았다면 믿으시겠나요? 그래, 희애씨는 어디를 가도 잘 해낼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상사를 만나보지 못했고 직장 생활을 끝낸 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퇴사 후 본격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7개 직장을 퇴사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퇴사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고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담아낸 영상이었는데요. 수많은 시청자가 용기가 대단하다,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내며 응원을 해주었고 댓글로 서로서로 위로하는 모습까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손톱 밑에 가시가 따끔거렸습니다. 부정적인 댓글들이 눈에 걸렸죠. 퇴사 자주 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영상까지 올리시나요? 그렇게까지 퇴사를 많이 했다면 사회 부적응자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랜선을 타고 닿은 활자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시선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급기야 일부 댓글은 퇴사하는 모든 이들을 무책임한 사회 구성원으로 치부하기까지 하더군요. 눈을 질끈 감았고 차마 좋아요를 뜻하는 하트를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빨간색 사과라고 생각했던 이가 넌 노란색 사과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무슨 헛소리지 하고 가벼이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넌 노란색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동공 지진이 일어나며 내가 진짜 노란색인가? 지금까지 확고하던 신념이 흔들리고 급기야 그 노래 맞아 그래 맞아 난 노란색이야 라며 타인의 영향을 받아 생각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퇴사 횟수가 쌓여갈수록 이해할 수가 없다는 눈빛들도 짙어졌고 저 역시
퇴사를 과오로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 어느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과처럼 저의 마음 역시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라는 부분을 좀 읽어드려봤고요. 다른 부분 한 꼭지 정도 더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를 좀 읽어볼까요? 번아웃을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도 있고 직장과 나를 분리하는 방법 어디가 재미있으려나요? 번아웃을 한번 읽어볼까요? 번아웃을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 부정할 수 없는 과로 사회의 현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은 직장에서 매일 약 7-8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928시간으로 OECD 평균치인 1500시간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과로 사회였는데요.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흐려지면서도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졌죠. 이에 따라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사실 번아웃은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평가됩니다. 질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수준으로는 인정할 정도라는 겁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식에 쌀로 밥을 짓는 것 같은 조언을 듣잖아요. 번아웃 역시 애초에 겪지 않는 것이 건강에는 제일 좋겠죠. 번아웃은 특정 직종이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특히 직장인이라면 빈번하게 마주하는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MZ세대가 유독 번아웃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통계가 꽤 많습니다. 일례로 동아일보가 2022년에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 1000여 명의 응답자 중 약 35% 정도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2030인 MZ세대는 약 44%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보다 피로감이 심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번아웃은 과연 회사 때문일까요? 수많은 직장인이 퇴사 사유로 번아웃을 꼽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내가 지쳐있는 이유가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사만 하면 이 모든 피로감이 사라질 거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퇴사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회사 권태기를 번아웃이라고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인 사이에 권태기가 있듯이 회사와 구성원 사이에도 권태기가 있는데요. 연인 사이를 예로 들면 괜히 우리의 관계를 한 번쯤 의심해 보면서 온전히 탄탄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로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맺은 사이일지라도 회사와 나 역시 사회적으로 약속한 일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 회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도 회사와 나의 관계를 유지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나의 소중한 일상을 이곳에 풀어 놓아도 될지 확인해보고 가려는 것이 바로 회사 권태기입니다. 권태기를 잘 극복한 연인 사이는 더 돈독해지고 애정이 깊어집니다. 회사 권태기 역시 잘만 극복하면 회사와 내 일에 대한 애정도가 더 올라가고
깊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태기를 기점으로 헤어지는 연인이 적지 않은 것처럼 회사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퇴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회사 권태기와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은 성질이 다릅니다. 연인 사이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과 지친 심신으로 인해서 데이트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상태가 다른 문제인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것에서는 결이 같지만 원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저도 회사 권태기랑 번아웃이 보통 비슷하거나 같이 찾아왔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또 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번아웃의 원인인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조금씩은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예외는 아니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람과 늘 함께하는 존재, 애증의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직장 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 3가지를 공유합니다. 하나, 의미 있는 일을 찾자. 의미 있는 일은 심리적 자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회사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다는 건데요. 표면적으로 업무 분장표에 기재되어 있는 단어 말고 실제로 내가 회사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조직의 어떤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평소와 다르지 않은 엑셀 파일 정리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는 순간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고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2. 능력의 한계를 파악하자. 우리는 만능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는 강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장님의 헛기침 소리 한 번에 내 보고서 때문은 아닐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와 같은 아쉬움을 느끼곤 하는 것이 우리 직장인들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잘하는 업무와 부족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특장점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발판이 될 수 있답니다. 3. 휴식 시간을 확보하자. 심리학에서 휴식은 단순하게 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의 일환이고, 이 활동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휴식에는 정말 인색하잖아요. 어쩌면 회사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몸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휴식을 잘 취해준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나와는 먼 얘기가 될 겁니다. 적당한 휴식으로 이완된 몸과 마음은 회사에서의 업무 효율성까지 올려주며 건강한 선순환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퇴사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당장은 회사를 탈출하면 회사 권태기와 번아웃은 물론이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씻은 듯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온 힘을 다 쏟은 다음에 그때 그만둬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의
울타리 안에서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자는 거죠. 네, 아주 좋은 내용들이었었고요. 뭐 읽다 보니까 제가 이직을 한 이후에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읽어봤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읽으면서 저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40분 동안 촬영을 또 했네요. 후딱 편집해서 토요일 밤에 들으실 수 있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